6번의 강좌 마지막까지 들으러 오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날 때 또 인사드리겠지만, 어쨌든 쉬운 내용이 아닌데, 오늘 걸 안 들으면 근데 좀 아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에릭 프롬이 계속 이 현대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이 현대자본주의 살다가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들어야 그래도 희망을 좀 갖고 뭘 해야 되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못 들으면 이제 그동안 이제 쭉 강의 들은 게 우울증? 이런 게 되게 화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죠. 이거 너무 힘들구나 이런 거. 오늘 걸 들어야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희망이 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가 이제 에릭 프롬 인간의 시대를 말하다 6번째 주제는 병든 세상을 변혁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 어떤 세상이 어떤 사회가 이제 좋은 사회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걸 집대성한 책이 하나 있죠. 그 건전한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로 번역해도 사실 이상이 없긴 한데 하여튼 한국에 출판될 때는 건전한 사회로 이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고요. 에릭 프롬이 그 책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그 건전한 사회 혹은 이상 사회의 모습을 이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시간까지 계속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릭 프롬은 현대자본주의가 굉장히 반민중적이고 반인간적인 사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현대자본주의 사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반인간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갈수록 어떻게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갈수록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걱정들이 들죠. 과학기술이라든가 물질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이 인간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간의 행복 이런 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사회가 정말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건강한 사회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끔찍한 사건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막 터져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 선진국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끊칠 새가 없죠. 오늘 2건 발생했습니다.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사실 일주일에 1건 정도씩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맞아 죽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요. 여기서 총기 난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또 총기 규제가 안 돼요. 왜냐면 불안해서 총기를 규제 안 합니다. 사람들이. 총기 난사는 심각한데 그래서 총기를 다 없애면 혹시라도 또 누가 칼로 찌르거나 총기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 이렇게 생각하니까 총기 규제에 또 찬성을 잘 안 해서 총기도 제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나 총기에 의한 살인 사건은 아마 날이 갈수록 더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기말적 격리 현상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건들이 많았냐면 충동살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과거 몇 년 전에 그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던 90년대에 이 앞에 사람이 빨리 전화 안 끊는다고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큰 사회적 충격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사건이 줄어들었냐 하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늘어나고 있죠. 증가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 그 옥탑방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막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듣던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그 가족을 다 죽였는데 이유는 하나, 행복해 보여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최근에 며칠 전에는 아파트 외벽에 이렇게 밧줄을 타고 매달려서 이 외벽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했단 말입니다. 힘드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줄여라, 꺼라 이렇게 누가 이제 항의를 했는데 그 못 들은 노동자는 못 껐겠죠. 들은 사람은 껐겠지만 이 사람이 올라가서 밧줄을 끊어서 한 명이 떨어져 죽었죠.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의 아이들이 5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5 자녀의 아빠예요. 그래서 그걸 해서 애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밧줄을 끊어 죽인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막, 뭐야, 이거는 사람들이 정신병이 이렇게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 다들 미쳐가나 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건 저는 생각할 때 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게 다. 이런 병리 현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다 새롭고, 보다 풍요하고, 보다 행복한 시대에 접어들었는데도 지금의 인간은 그들의 당대뿐 아니라 아들, 딸들의 세대까지도 전례 없는 위협 속에 떨고 있다. 어떻게 된 셈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뭐 살기 좋다, 새롭다, 막 풍요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 물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 자라나는 아들, 딸까지도 여태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묻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부조리하다라는 이제 얘기고요. 에릭 프롬은 그래서 이 부조리한 사회의 증거로 몇 가지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인상적인 대목을 몇 개를 뽑아봤어요. 에릭 프롬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들은 잉여 농산물을 보관하는데 막대한 돈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잉여 농산물 바다에 가서 버리죠. 옛날에 버렸죠. 곡물값 떨어질까 봐. 근데 후진국 국민들은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유엔에서도 보고서가 나왔지만 선진국에서의 잉여 농산물만 다 후진국에 갖다 줘도 인류가 굶주리는 일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주지 않고 버리거나 최근에는 그 바이오 연료를 만들고 있죠. 후진국 사람들 주는 게 아니고. 근데 아프리카가 그렇게 기아에 시달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선진국가, 미국, 서구 나라들의 제국주의 지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안 줍니다. 곡물값 유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릭 프롬은 이런 현상이 부조리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미국의 생산력은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뭐 중요한 기술들을 미국들이 갖고 있는데 미국이. 근데 미국의 극빈자가 몇 명이죠? 5천만에 달합니다. 5천만에 달하는 사람이 정부나 사회단체에 급식 보조 없으면 굶습니다. 거의 극빈층이에요. 5천만이면 우리나라 인구만큼이에요. 엄청난 규모의 극빈자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부가 제공해놓은 티켓이 있어야 밥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과연 부조리하지 않은가, 또 부조리한가 이런 걸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해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풍부한 물질적, 기술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발전된 과거보다 어때요? 더 우리의 관계는 나빠졌죠. 더 우리는 사람들을 못 믿고 더 무서워하고 더 심하게 하면 또 증오하고 있죠, 서로. 그러니까 이것도 부조리죠. 왜 이런가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날의 인류가 도달한 문제는 무슨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 생산력의 발전 혹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한 예를 들었지만 지금의 기술만으로도 전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은 생산 가능해요. 그럼 다만 뭐가 문제예요? 그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날의 문제는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 혹은 사회 제도의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 수준과 낙후된 사회 제도 혹은 사회 시스템 간의 모순이 오늘날의 중요한 사회 문제라는 거죠. 인류가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시스템만 잘 바꾸고 좋은 쪽으로 사회만 잘 개조해도 더 이상 과학기술 뭐 악착같이 발전시키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에 크게 문제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하루에 2-3시간 일하고도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생산력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상사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거의 그 수준에 왔어요. 생산력은. 눈부신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하지만 이상사회는 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런 고도의 생산력에 맞는 수준 높은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조리한 사회가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를 변혁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하는 건데요. 왜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바뀌어야만 하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인 화두는 뭐죠? 돈입니다. 혹은 이제 경제성장, 체제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가지고 따집니까?
아니죠. 계속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뭐 경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따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복지와 관련돼서 뭐 지출을 늘리겠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데 돈 쓰면 안 된다고 말했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재원을 낭비하면 안 된다. 그래놓고 4대 강팔 때는 돈 많이 썼죠. 순실이한테는 돈 막 퍼줬죠. 그러니까 이제 그겁니다. 경제 논리에 다 경제 논리. 그런 걸 이제 자기들이 먹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제 속은 경제 논리를 세우면서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 이러면서 사람한테 돈 쓰는 거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사람한테 돈 쓰려고 하면 안 돼. 경제 성장이 우선이야. 이런 식의 이제 사고를 하는 체제고 한국은 그게 특히 심하지 않습니까? 뭐 국민들이 살기 힘들다. 좀 분배 좀 더 해줘. 복지제도 좀 만들어줘. 이렇게 요구하면 정부에서 맨날 하는 말이 그런 거 하면 경제 성장이 안 된다. 일단 경제 성장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자본주의의 논리라는 얘기입니다. 에릭 프롬은 정확하게 이 경제 성장이란 사실 허울뿐이고 자본가의 이윤 추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들은 거의 다 뭐로 살아가냐 하면 경제 혹은 물질의 노예, 또 아주 좀 통속적으로 말하면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돈 앞에 뭐 장사 없다? 이게 이제 요즘에 통하는 말 아니겠어요? 옛날엔 매 앞에 장사 없다였죠. 권위주의 시대에는 돈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강력한 봉건적 권위가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매 앞에 장사가 없었지만 지금 매는 사라졌어요. 프롬이 계속 얘기하듯이 쇠사슬이 이제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연한 권위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쇠사슬도 아니고 매도 아니고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앞에 장사 없다가 오늘날에 이제 인간을 상징하는 구호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돈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게 이제 우리의 상황이고 또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병적인 동기 때문에 돈을 욕망하면서 그냥 미친 듯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인간이 정신적으로 병드는 것은 필연이다. 뭐 제정신을 차리고 살기가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에릭 프롬은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에릭 프롬은 인간을 병들게 해야만 경제가 성장하는 현재의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것이 인간의 병드는 것으로서 귀결이 되는 이 사태에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멸망한다고 보는 거죠. 인류는.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인류가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과거에 니체는 뭐 신은 죽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정신적인 어떤 방황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면 20세기의 문제는 이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중요하냐면 에릭 프롬이 이제 비유를 이렇게 했죠. 인간은 죽었다라고 선언했죠. 근데 여기서 인간은 죽었다는 뜻이 인간 자체가 다 전멸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붕괴됐다, 이미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병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 본성을 상실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가 멸종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인 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서 확인했지만 우리 인간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 본성을 상실한다. 정신적인 문제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간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 세상은 야수, 동물들이 지배하는 끔찍한 세상이 될 거고 그런 인간들이 또 과학기술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를 멸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과거에 미소 냉전 시기에는 핵전쟁의 위험이 항상 있었고요. 지금도 뭐 북미 간의 핵전쟁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만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보는데 오늘날의 중요한 지구 멸망의 조건으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이제 파리 기후협정 같은 걸 맺은 거죠. 전 세계가 모여서 이거 지구를 좀 살려보자.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탈퇴했습니다. 이게 이제 더 열심히 참가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탈퇴했어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가 인류를 멸망의 문턱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인류의 생존을 위한 진지한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프롬의 말이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진짜 지구 온난화든 아니면 환경 문제든 인간이 다 죽게 생겼는데 당장 우리만 해도 지금 미세먼지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제가 목소리가 정상인 날이 없지 않아요? 6번의 강의 때 항상 목이 안 좋잖아요, 지금. 물 계속 먹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민감한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이 더운 날에. 불쌍해 죽겠어요. 이 더운 날에 이 마스크 쓰고 땀 찔찔 흘리고 다니는 거 보면.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겠습니까? 더 나빠지면 어떡하겠어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살릴 것들을 고민해야 될 이 시점인데 트럼프는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단 말이죠. 이런 짓이 그냥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인간이 빨리 변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변해서 인간이 다시 자기의 고유한 인간 본성을 회복하고 정신 건강을 회복해야만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개조와 사회개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에릭 프롬은 둘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당연히 사람과 사회를 모두 변혁해야만 현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렇긴 한데요. 이제 항상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하고 싸우는 사람들 있죠. 정신개조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사회개조가 더 중요하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릭 프롬은 어느 쪽 입장이었을까요? 사회개조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에릭 프롬이 사이비가 아닌 겁니다. 자, 정신개조를 중시하는 것이 이런 주장인데요. 사람이 일단 변해야 사회를 변혁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인데 어때요? 이게 현실에서는 통합니까? 가능합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한국 사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각자 돌을 닦아서 마음을 수양해서 착한 마음을 다 갖게 된다 이거죠. 남들은 괴롭히지 않고 이웃을 돕고 이런 식의 좋은 마음을 가질 때까지 우리가 계몽을 해요. 계속. 그러면 이 세상이 바뀔까요? 그거 성공한 적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죠. 순수한 정신적 변혁은 항상 개인적인 영역에 그치고 조그만 오아시스에 한정되었으며 또 정신적인 가치의 설교와 그 반대인 가치의 실천이 연결되었을 때 그것은 완전히 무력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런 정신계몽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물질을 버리고 슬로우로 살자 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매스미디어에서 막 떠들어대요. 이 화려한 광고를 하면서 돈 없는 놈들은 거지다 뭐 이렇게 이제 TV 광고 나오면 이게 성공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항상 조그만 영역, 오아시스에 한정됐다. 이제 에릭 프롬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언제 이 논쟁이 있었냐면 우리 일제시대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이 독립운동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향이 있었는데 한쪽은 이거죠. 민족개조론. 우리 민족을 문제가 있어서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거고 일본의 식민지니까 독립이 금방 되지 않는다. 우리 민족 자체를 개조하자. 그래서 민족개조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나중에 다 친일파 됐죠. 개조가 잘 안 돼서. 근데 또 이제 일군의 나머지 독립운동가, 뭐 김구 선생이라든가 또 의열단을 지도했던 김원봉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무장투쟁, 그 다음에 이제 봉기, 민중봉기와 무장투쟁 같은 걸 통해서 사회변혁, 사회개조부터 먼저 하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민족개조론자들 막 비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되냐, 안 되지 않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에릭 프롬도 당연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회개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회혁명 혹은 사회개조에 성공해야 사람도 개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치혁명이 정신혁명을 강력히 추동한다. 역사를 보면 그런 법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회개조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또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회개조가 어떻게 되는데요? 다들 정신이 이상하면 누가 그걸 시작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좀 단순하게 도식화를 시키면 이런 패턴이 있어요. 정신개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모든 한국인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소수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정신개조를.
야, 이 자본주의 사회, 현대 자본주의 사회 문제 많다. 고쳐야 되겠다. 이걸 자각한 사람이 소수라도 생기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소수가 어떻게 해요? 전 국민을 다 개조할 때까지 그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고 뭘 해야 되느냐? 변혁 집단을 만들어야 된다. 사회를 바꾸려는. 예를 들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거죠. 정당, 진보 정당, 혹은 뭐 이제 시민단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이런 걸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여론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법률 개정 투쟁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정치혁명을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개조는 더 많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심화되고 대중적으로 더 많이 확산되겠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촛불항쟁 같은 게 터지는 거죠. 지난 시기에. 그래서 정치혁명이 성공됩니다. 정권교체 같은 게 성공이 돼요. 자, 그러면 어때요? 정신개조가 급격하게 심화 확산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거부하고 뭐 뻗쳤던 사람들도. 오늘 서울대학병원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외인사라고 발표했죠. 왜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신이 왜 개조된 거죠? 정치혁명이 성공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도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흐름이란 게 있어요. 일단 권력을 장악하고 일본 놈들이 잡고 있던 정권을 뒤집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이 식민지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급격하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민족의식 같은 게 고취되지 않겠어요? 근데 일본의 지배를 받는 조건에서 이거 확산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힘을 모아서 정치혁명에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우리도 박근혜 탄핵과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선거, 정권 교체에 올인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새 스트레스 좀 덜 받잖아요. 좀 확실히. 그렇게 되면 이제 대다수가 바뀌기 시작해요. 정신이 개조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좀 생각이 깨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추진되면 새 사회 건설, 그리고 새로운 인간이 더 많아지는 보편화, 새로운 인간의 보편화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도식적으로 두 가지를 떼놓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신개조가 일단은 선각자들 혹은 소수의 변혁 집단을 출현시키는 정도까지는 먼저 추진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추진되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정신을 개조할 때까지 정신개조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을 의식화 조직화해서 정치혁명 혹은 사회개조를 하는 쪽으로 올인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럼 소수의 이 정신혁명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할 거냐, 이거. 이 사회, 이 어떻게 보면 병적인 사회, 병든 사회에서 누군가는 먼저 깨어나서 다시받기를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죠, 이거. 근데 이거를 이제 하려면 어떻게 되냐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에릭 프롬이 이제 제시한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 자체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프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이제 정신혁명의 시작이라는 거죠. 아픈데 아픈 걸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손이 지금 불에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걸 고통을 못 느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둬서 다 타겠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뜨겁다,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야 피하든 치료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해야 된다, 자각해야 된다 하는 건데요. 이 얘기를 굳이 에릭 프롬이 왜 하냐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인과 관련도 있는데 그 아내 말고 디나이 예, 그 누군가가 암 선고 받으면 나름 정신건강 양호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받아들여요. 암에 걸렸어? 자, 앞으로 된장만 먹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근데 이제 정신건강에 좀 문제가 있고 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암 선고 받으면 어때요? 안 믿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이제 화를 내죠. 뻥치지 말라고. 다른 병원 가서 또 조사하죠. 막 이런 식으로 되면서 한동안 부인하죠.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래서 그 암 전문의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암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암 선고 때문에 죽는다 그러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충격 때문에. 그러니까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덜 받고 내가 이제 어떻게든 이걸 극복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그나마 괜찮던 사람이 선고받으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급격하게. 그러면 그 충격, 이제 난 죽는구나 이 공포 때문에 급격하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는 건데, 자 어쨌든 이런 현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해보면 정신 건강이 나쁠수록 뭐예요? 인정을 안 해요. 자기 문제를. 훌륭한 사람은 보통 자기 결함을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지적받으면 아 그런 점이 있구나 받아들이죠. 근데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그러죠. 그래서 현실에서도 보면 이 심리학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거의 극단적입니다. 많이 좋아하든가 많이 싫어하든가 중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디 가서 누가 심리학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쌩까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 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고통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에릭 프롬은 우리가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이게 출발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냥 고통스럽다는 것만 알면 병이 더 심해집니다. 거기까지만 알면.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 이유가 모르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지 혹은 뭐 때문에 그런지. 그러면 이건 진짜 심한 정신병을 낳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불행의 원인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이 나 개인에게 있지 않고 병든 사회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알고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 같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심한 무력감이 생길 수가 있고 정말 뭐 자포자기하고 자살이나 하자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총체적 변혁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고 어떤 생활 규범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 본성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거기에 맞게 사는 것, 이것을 이제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점부터 인간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실천 이런 것들을 시작해야 이제 이 정신혁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전제를 이제 프롬이 얘기해서 될 수 있는 사람이 일단 하자 이거죠. 고통을 인정하고 원인을 깨닫고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바꾸기 위해서 실천을 시작하자. 이게 이제 에릭 프롬의 이제 호소죠.